네,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조금 떨어지면서 집값을 확실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많았죠. 정부가 응답을 했습니다. 착공 기준으로 5년간 135만 원을 공급하고 은행 대출을 더 조이는 건데요. 서울 선호 지역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공급대책 그동안 시장에서 요게 나와야만 집값이 안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부가 주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135만 가구. 뭐 내용이 워낙 많은데 이재문 소장님 조금 발표된 내용 핵심적인 요지를 좀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매년 신도시급 규모의 한 27만 호 정도를 공급해서 공급을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를 위해서 LH공사가 이제 시행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건설사들이 이제 시공사가 돼서 어떤 주택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좀 검토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주택의 장기 착공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 인허가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실제로 이행되지 않던 이런 주택 공급을 착공 중심으로 전환해서 이제 실제로 주택이 이행될 수 있게끔 공급될 수 있게끔 완성도를 조금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주된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공급 대책 목표가 135만 가구인데 착공 중심이다. 그동안은 인허가였는데 이제 그 차이점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을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늘 정부가 의욕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안 내놓은 정부가 없어요. 이 정부도 좀 내놓았는데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이 역대 정부에 비교해서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 공급 부분에 이제 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공급 부분에 대한 중심 어떤 핵심 주체가 과연 누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LH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지난주에 또 공교롭게도 국토부에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 속에도 충분히 이 공급과 관련된 그러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 LH가 지금까지 토지 매각 등을 통해서 일정한 한 뭐 5년간 뭐 85억을 수익을 얻었다 그런 평가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부분들을 포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시행자가 돼가지고 이 공공에 필요한 부분들의 공급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다른 분명히 공공 주도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토부의 예산안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공공 주도로 해서 공급할 만한 이 135만 가구가 과연 기존에 우리가 또 시장에서 기대하는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전 현재 어떤 계획들을 보게 되면은 공급 물량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물량과 유사하지만 그 중에 공급하는 주요된 어떤 핵심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약 그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임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물량, 공공 임대 물량을 대폭 예산을 지금 크게 늘렸기 때문에 그쪽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공에서 분양 물량은 극히 적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대책을 발표하면 그 부분이 시장에 이제 적용한 가지에 또 과도기적인 그런 기간들도 조금 주어진 바가 있는데 지금은 이번에 어제 발표한 9월 7일 날 발표한 9.7 대책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발표된 내용대로 추진된다고 감안할 때 지금 시장과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입주 물량, 완전히 모든 시청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된 그런 주택의 물량이 지금 부족해서 시장에서는 매매 시장과 그다음에 임대 시장 모두가 가격이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2030년까지 매년 2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 속에는 당장에 시급한 공급 물량, 즉 입주 물량으로서 쏟아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분명한 메시지는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 우선 거기까지. 시행 주체가 LH라는 점, 그리고
임대 위주 물량이어서 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당장 입주 우려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 안 보인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이재훈 소장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이번 LH가 주도해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 건설회사를 주도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정부가 정책이 바뀌면서 실제 아파트를 사거나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LH가 주도를 한다면. LH가 이제 주도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기존의 이제 토지 불화 방식에서 이제 LH가 토지를 싼 값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수용을 해서 그 땅을 개간해서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잖아요. 예. 그럼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다 보니 경기가 좋을 때에는 수익이 높아지니까 민간 건설업자들이 뛰어들어서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불화된 토지들이 유유지로 장기간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반납하거나 예. 또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97 대책의 가장 시그널은 뭐냐 하면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을 135만 가구를 추진할 때니 너무 공급 부족에 대한 이 쉽게 걱정하지 얘기해서 마라. 여기에 휩싸여서 불안 심리를 불안심. 가중시키지 말라라는 그 시그널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LH로 가게 되면 이제 LH가 이제 우리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시행사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시행사의 지위를 획득한 다음에 LH가 짓는 주택은 약간 좀 저급하니 또 비용이 싸니 우리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이거를 민관 협력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LH공사에서 제시한 방법이 도급형입니다. 도급형.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를 LH에서 대고 그다음에 일반 건설사들은 자기네들 브랜드를 가지고서 이 참여를 해서 이 완성도를 높이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됐던 게 이제 이번에 주도한 포인트라고 보겠죠. 근데 예. 이제 이게 이제 공공에서 이제 LH가 그동안 이제 주택을 공급한 어떤 추세를 보면 사실 장기 임대주택이나 예산 소모형의 계획들이 많았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꺼번에 수조 원이 들어가다 보니 LH의 어떤 결산 수지라든지 이런 게 재정 악화로 이어져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얘기했던 개선 대책을 통해서 분양과 그러니까 이제 분양형과 임대형의 주택들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갖춘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LH가 그렇게 과도한 자금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번 국토부 이 발표의 주요 요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LH가 하더라도 설계 시공은 민간 건설회사가 해서 자기들의 브랜드를 달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LH가 이게 공공 분양형도 있을 테고 임대형도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발표된 것만 보면 대략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규모의 아파트가 나올지 조금 발표된 자료만 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부분들이 사실 구체화되지 않는 상태고 해당되는 용지의 위치라든지 면적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아마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분양도 많이 나올까요? 분양은 아마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의 2026년 예산안을 참고해 본다면은 그 분양 물량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했던 물량에서 약 한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공임대로 들어가거나 공공임대. 아니면은 그 민간에서 짓는 주택 자체를 갖다가 매입해서 임대로 하는 매입임대 방식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거의 다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LH가 하는 부분의 역할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LH가 현재에도 재정 적자에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토지 매각 자체를 사실상 중단시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단 안 된 상태에서도 미매각 토지도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고 이렇게 매각 자체를 갖다 중단하는 상황에서는 LH가 굉장히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LH가 이제 사실은 도급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행사로서의 입장에 남는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수주를 주고 그러면 도급을 받은 상태의 민간 건설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 부분은 민간에서 이러한 부분과 자금 조달을 다 책임지도록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는 결과적으로 시행자로서의 명칭만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자금 조달을 통해서 민간에서 충분히 그걸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해서 완성되는 그 단계까지가 대부분 민간에서 책임을 지고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민간 브랜드를 이용해 준다고 하는 그 부분을 보더라도 LH가 만든 주택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상당히 거부 반응도 많은 상태인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LH가 발주한 현장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과연 민간 건설사가 이 부분에 대한 분양이든 임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시장에 소화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지금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시공을 건설사들이 하는데 건설사들로서는 LH가 분양가를 통제를 한다 그럴 때 수익성이 별로 안 나면 뭔가 이 짓는 게 제대로 못 지을 수도 있다. 그런 약간의 우려입니까? 네, 그렇죠. 네. LH 재무상 우선 그 부분을 우려하고 LH 재무 구조를 얘기했는데 사실 LH 재무 구조가 빚이 한 160, 70조 되죠, 지금. 네. 그 빚 문제, 두 문제 한 160조 원 정도의 부채가 있어서 자본 대비 한 12 정도 퍼센테지의 부채 비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이제 임대주택으로 가서 LH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서 하게 된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300%, 400%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또 그렇다고 그렇게 해갖고서 부채를 용인한다고 해서 지어질 수 있는 주택의 양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채를 무한정으로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시행사의 지위를 갖고 시행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를 모집할 수도 있고 리츠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지 또 그 건설 환경이라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게 LH가 시행사의 지위를 갖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을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준공을 떨구는 데까지의 책준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공공이 보증을 하는 거니까는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주택에 대한 완성도가 지방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는 거의 다 건설사가 그렇게 크게 외면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데는 매몰 비용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건설사들이 와서 보증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그 지난한 과정을 겪는 것보다 LH공사에서 토지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사업 기간이 엄청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단축된 만큼 개발 이익이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계획의 문제지. 이렇게 건설사의 참여도라든지 낮다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정부가 이제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못한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둘째로 네. 이 LH공사가 이 집을 짓는다 그래서 지금 135만 원 전체를 다 짓는 건 그런 건 물론 아니거든요. 아니겠죠. 다양한 당연히. 방식의 예. 주택 개발 방식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LH공사가 시행사의 지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양은 제가 봤을 때 LH의 지금 재정 여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5만 호에서 10만 호 정도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걸 우려를 많이 하게 되면 주택이 순기능으로 공급된다라는 것 자체를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성규 박사님 당장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걸 해결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다 그러는데 네. 부동산 공급 부족은 입주 물량은 당장 근본적으로 당장 부족하면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집을 바로 네네, 지을 수 있는데 네네, 그 그렇죠. 부분을 아쉬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입주 물량은 불가능- 내년에 예를 들어 입주 물량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 LH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판매하는 대신에 직접 이제 시행자가 돼가지고 공급하겠다는 물량이 5년간 6만 가구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가. 5년간 6만 가구. 예. 예. 그러면 실제 전체 5만 가구. 5만 가구 중에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민간의 건설사나 민간에 있어서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대책 자체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당장에 필요한 물량 부족 부분에 대한 2026년부터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부분이 길어지면 28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대책 속에도 민간에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자체, 그 건설 자체가 촉진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내용이라고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는 용적률을 좀 여유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절차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기존에 많이 그것도 반복되었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오히려 시장을 투기 세력이 다시 한번 준동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부족한 그 부분 또 시장에 있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가격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는 상태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부족한 입주 물량, 내년에 부족한 입주 물량을 해결할 방법은 원래 없는 거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많은 뭐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정책 당국자들도 없잖아요.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빵처럼 찍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빵처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2026년, 2027년에는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었을 때 이번 정책이 거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 대안은 안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이번 정책을 발표하는데 지금 빵처럼 지을 수 그동안 없으니까. 나왔던 부동산 정책은 다 모아놓은 그래서 진짜 쥐어짜기를 해서 어느 분이 뭐 이거 비아냥거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연끌을 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부가 연끌을 했다. 채라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참 엄청나게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군분투를 했을 때 우리가 정책 판단을 놓고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잖아요. 그래서 이 52페이지에 달하는 이번에 정부 발표를 보고 뒤에서 정책 과제하고 운영되는 과제를 향후 입법으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만드는 거를 제가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약 6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여. 내년 2026년 상반기까지 요번에 발표했던 정책의 세부 지침사항을 비롯해서 입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 모든 과정들을 통틀어서 얘기했을 때 올해는 그 제도적 정비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민간 소비자랑 아니면 이제 실제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늘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야. 지금 이제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펼친 것 중에 뭐 몇만 가구가 공급이 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결국에 뭐냐면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으로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또 공급이 이제 착공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 착공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직접 체험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면 주택 가격은 또다시 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잠깐만 첨가를 해드리면 그 대안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준공된 어떤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존 어떤 거래 시장에서 기존 주택들이 이미 기축들 이미 지어진 그 물량들이 시장에 좀 쏟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세제를 낮춘다든지 문턱을 낮춰서 이미 있는 주택들을 그 부분을 시장에 좀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하면서 그 시간을 벌어서 충분히 새로운 공급을 가는 쪽으로 이제 하는 그런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기에서는 보면 이미 이제 시장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로 이제 많이 옮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택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공급이 완성된 것을 확보하기에 힘드니까 기존 그런 주택들을 기다려왔던 수요들을 더 억누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그렇죠. 천천히 매입 계획을 세워라. 우리가 천천히 할 매입 거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아예 포기를 하고 우리는 공공 임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는 쪽으로 해라. 그러니까 집을 내 집 마련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청년층이든 사회초년생이든 신혼부부든 이런 쪽에서 더 이상 너무 많은 그쪽에 대한 부담을 평생 안고 가느니 공공임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만 확보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그런 포인트가 맞춰져 신호를 있는 것 보낸 같습니다. 거다. 내 집을 살려고 큰
빚을 지거나 큰 욕심을 부리지 마라. 네, 오히려 그렇죠. 그런 신호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공공이 꼭 임대주택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 분양주택도 지을 거고 앞으로 이제 그것이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국토부 장관이 시장의 상황을 따라서 이제 안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워딩은 믿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두 가지 포인트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거든요. 제가 이제 수요 억제도 잠깐 좀 얘기를 해보고 예. 싶은데 지금 수요 억제책으로 나온 게 규제 지역 LTV 40%, 그리고 전세 대출 보증안도 2억 원. 요거는 지금 어떻게 전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수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규제 지역은 강남 4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용산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는 그 LTV를 50에서 40으로 줄였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쪽에는 어차피 예.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응. 정부에서 이번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이를 믿지 않거나 반신반의를 하게 되면은 이 주택 시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풍선 효과 식으로 해서 규제 지역 외에 노도강이라서 이제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를 막는 겁니까? 그렇죠. 퍼져나갔을 때 여기에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LTV가 50에서 40으로 줄어드니까 제가 봤을 땐 이런 정책은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과거에도 뭐 국토부 장관한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뭐 적경 지역이나 이런데. 근데 이제 이번에 주택 공급을 정책을 발표하면서 굳이 국토부 장관이 필요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로 묶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땐 내년 저희 6월에 지자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 표를 인식해서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당이 다르게 되면 안 이제 먹힐 수 그게 있다. 안 예를 먹힐 수 들면 뭐 있잖아요. 서울에서 예. 국토부 장관은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반대해도 예. 이제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거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이라는 게 겪어봤지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불을 끄기는 너무 이제 모든 이 비용이 너무 확대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네. 수요 억제책을 그렇게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예고적으로 이제 저는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래요? 공급 확대 측면은 공공을 한번 믿어봐라. 그러니까 공공에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니까 저희가 뭐 그거를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수요 억제 중에 하나가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들의 주담대 대출을 금지한 게 하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임대 사업 자체에서도 기존에 전세 부분의 형태를 취했던 것들은 이제 다 월세식으로 돌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월세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전세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임대 시장이 많이 교란되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흐름도 그런 상황이지만 전세와 관련된 대출이라든지 또 대출 보정 자체를 굉장히 제약하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전반적으로 임대 시장은 이제 월세 중심의 임대 시장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부의 기조 자체도 아마 향후 5년간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 즉 월세 중심의 시장 형태를 통해서 선진국형 임대 시장화되어 가고 있다고 아마 홍보를 많이 할 것으로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사실 시장 일각에서는 그나마 그동안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온 분들에게는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집값 상승해서 소외된 분들이 다시 한번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 예,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정부는 공급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를 누르는 쪽으로 해서 시장에 잠시 일시적인 어떤 그런 안정 상태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대다수의 서민이나 무주택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한 3, 4년 지난 뒤에 여러 가지 주택을 기존에 가졌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자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격차가 커짐으로써 우리 사회 계층화가 더욱더 고착화되는 그런 쪽의 우려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월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월세 구하는 사람들은 월세가 너무 올랐다는 불만을 많이 갖는데 월세가 늘어나는 게 이 선진국형이다. 선진국은 월세가 많죠. 우리 독특한 전세 구조를 유지해 오다가 지금 그게 지금 대출 제한으로 막혔는데
월세 실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거복지가 향상되는 거를 못 느끼거든요. 월세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선진국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독특한 문화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다 후진국형이다라고 분류하는 거는 좀 너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언어도단이라고 해야 될까? 좀 아니 안 최근에 맞는다고 보여요. 이 허그가 뭐 전세 보증 한도를 이번 대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공시가격 126%.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상당히 그래서 이제 걱정은 지금 많이 기존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2+2가 돼서 4년이 돼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2+2 굳이 이걸 건드려 갖고 사느니 과거에 받은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서 대출 받아서 여기서 살면 되는 거지 하다 보니 머무는 전세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 사이에 일부 시장에서는 뭐가 생겼냐면 이제 반전세라든지 이제 월세화로 이제 바뀌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과거에도 전세와 월세가 이제 주택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 10에서 한 15% 정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랬었거든요. 어떨 때는 월세가 더 많아지고 어떨 때는 또 전세가 많아지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떠한 이제 안정과 이런 거와 조금 관련이 돼 있고 지금과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주택금융공사에서 공시가격의 126%.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가격이라 그러면 지금 한 60%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정부가 또 이번에 3억 또 2.2억에서 2억으로 확 줄여버렸잖아요. 보증한도 그러면 2억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갖고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셋집을 얻는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더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임차인의 부담이 됐든 임대인의 부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이 조정기를 겪는 과정에 있다라면 월세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이번 대책의 내용 뭐 상당히 그 낙관적인 면, 비관적인 면 여러 가지를 따져봤는데 집값이 627 대출 규제로 조금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는 있는데 일부 지역 뭐 다시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이런 집값 동향이 이번 97 대책 이후에 그건 어떻게 될까? 1년, 2년 어떻게 될까를 좀 두 분이 좀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자. 예, 저는 이제 그동안에 한국 부동산원에서 매주 시세 동향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함께 최근에 제가 KB 쪽의 시세 부분과 그다음에 부동산 114 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봤는데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와서 이제 2주째 지금 상승 쪽으로 이미 좀 턴한 듯한 이번에 97 대책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사전에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지금 벌써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월세 같은 게 중위 가격 자체가 100만 원이 넘어서 많은 청년 세대들에 있어서는 급여 수준의 3분의 1을 주거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불안감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대책과 상관없이 주택 가격은 분명히 공급 자체가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을 아무리 수요층을 누른다 하더라도 수요층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1-2년이 아니라 2-3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저는 주택 가격의 불안한 모습, 즉 상승으로의 전환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1-2년이나 2-3년 지속될 수 있다는 조금 상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셨고 우리 이재문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공급 대책이 조금 믿음을 가지고 실현이 제대로 좀 되면 안 그럴 텐데 시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서울 볼까?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서울에 이제 인접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의 공급 안정이 아주는 이제 실수요자들의 마음이 이제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사실 6.27 대책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된 적은 거의 없거든요. 다 0.08나 보합을 하고 하다 보니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1년간 상승률이 4.6%였다라면 현재까지 우리 주택 가격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은 10.8%
10.08%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2배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 상승률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가장 크게 와닿는 불안 심리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마용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에서도 다 10%가 넘게 상승을 하다 보니 결국에 이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는 거는 공급이 확실하게 가이드가 되고 그 체험, 가이드가 된 느낄 거에 수 있게 그렇죠. 분명하게 뭘 보여줘야 예. 되겠네요. 빨리.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네. 앞으로도 주택 매매 시장은 특히 서울은 계속 불안정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7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